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어제로 마무리되면서 이제 선고를 향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시간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평의에 착수했는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선고 일정의 변수가 되진 않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재판관들의 평의가 당장 오늘부터 진행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부터 선고 전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평의가 열리는 장소에 도감청 방지 장비가 설치되고 재판관들 외에는 출입이 모두 금지되는 등 평의 절차는 철저히 보안에 붙여집니다. 전례대로 이번 사건 주심을 맡은 정영식 재판관이 먼저 쟁점을 살펴 의견을 내게 될 예정인데요.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함께 중대한 정도가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만큼인지가 핵심입니다. 이후에는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차례로 의견을 밝히고 평결과 결정문 작성 등의 절차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선고 날짜는 2, 3일 전에야 나올 전망인데 현재로서는 2주 뒤인 다음 달 중순이 유력합니다. 헌재는 내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심판 선고도 내리죠? 네,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새 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침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죠. 헌재는 앞서 지난 3일 이 사건 결정을 선고하려 했지만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최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인 끝에 내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구 절차의 적법성과 함께 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일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네, 아무래도 내일 선고에 관심이 쏠리는 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 때문인데 지금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죠. 네, 만약 헌재가 각 하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 영향은 별달리 없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위헌이라는 결론이 내려지고 헌재 판단대로 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 구인 체제가 되는 경우에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마 후보자를 평의에 참여시켜 구인 체제로 선고하게 될 경우 지난 공판 내용을 되짚는 변론 갱신 절차를 진행하게 돼 불가피하게 탄핵 심판 선고 일정도 늦춰질 거라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이미 탄핵 심판 변론이 어제로서 종결된 만큼 이전 공판에 참여하지 않았던 마 후보자는 최종 결정에서도 제외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헌재는 관련해서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만큼 전적으로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최후 변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외치를 맡고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겠다며 자신의 임기와 권한 축소를 사실상 제안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장문의 최후 변론을 읽어내려가던 윤석열 대통령은 변론 종반부에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기각해 직무에 복귀할 경우 개헌에 나서겠다고 말한 겁니다.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구축된 현행 헌법 체제가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손질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거듭 사용했는데 만약 복귀하게 되면 임기 종료 전이라도 개정 헌법을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윤 대통령은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를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대폭 위임할 생각입니다. 대외 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거론됐던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의원 집정부제로의 개헌과 함께 책임 총리제 등의 다양한 방식을 제안한 걸로 읽히는데 향후 국정 운영 청사진을 제시하며 사실상 승부수를 던진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개헌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하겠다며 청년들에게 정치와 행정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개헌 의지가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알림을 내고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과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을 둘러싼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당은 겉으론 진정성이 담긴 진술이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속내가 그리 간단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야당은 마지막까지 궤변으로 일관했다고 깎아내렸는데요. 국회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여당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는 대통령 최후 진술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국민께 호소력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했고 계엄에도 사과를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개헌을 꺼내든 건 우리 정치 시스템의 변화를 깊이 고민해서 담은 내용 같다면서 옳은 말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최후 진술과 변론의 전 과정이 논리적 일관성을 갖췄다며 헌법재판 결론에 잘 반영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에 윤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강조하지 않았고 자신으로 인해 재판받는 공직자들의 선처를 언급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짚어주기도 했습니다. 당내에선 날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친한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변한 게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을 두고도 이미 개헌 직후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는 가운데 친윤계 내에서 나왔던 이야기 아니냐며 사후 약방문이란 취지로 평가절하했습니다. 네, 이어서 야당 반응도 알아보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거짓, 궤변으로 일관했다며 여전히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무장 군대를 동원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했으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남탓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다시 군 통수권을 맡긴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며 언제든 수거 작전을 실행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민국 운명이 달려 있다며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만약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앞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해도 된다는 인식을 주는 거나 다름없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대통령 진술을 따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계엄날 자신이 사람도 없는데 담을 넘었다는 윤 대통령 측 지적이 탄핵 심판에서 나온 걸 두곤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막는 사람이 없는 곳을 찾으니 사람이 없었던 거라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본질은 바뀌지 않고 곧 깨우치게 될 것이라고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국회 상황도 보겠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회동을 가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주로 논의됐는데 우선 이를 논의할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꾸리는데 여야가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 수석부 대표는 특위에서 어떤 논의를 할지는 국정협의회 결과를 보고 정하겠다면서 모레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민주당 박성준 원내 수석부 대표는 윤리특위와 에이펙특위, 기후특위를 발족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중재안을 두곤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른 연금 자동 조정 장치를 전제로 한 소득대체율 조정을, 야당은 소득대체율을 확정한 뒤 장치 도입을 주장하며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이 오늘 종결 절차를 밟습니다.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네,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네, 이 대표가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결심 공판을 앞두고 취재진 앞에서 짧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서울고법은 오후에 있을 결심 공판에 앞서 오전 10시 반부터는 5차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형벌의 정도를 정하기 위해 채택된 양형 증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검찰이 신청한 김성천 중앙대 교수는 우리 국민은 주요 일간지나 공중파 보도를 사실로 믿는 경향이 강하다며 언론을 통해 허위 사실이 유포됐을 때 영향이 매우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겸임 교수의 증인 신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결심 공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되죠? 네, 오전 재판은 정오쯤 마무리될 걸로 예상됩니다. 잠시 점심시간을 가진 뒤 오후 2시부터 본격적인 결심 공판이 이어집니다. 이 대표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 동안 이어진 뒤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의견 진술이 각각 1시간씩 진행됩니다. 재판부 계획대로라면 오늘 재판은 오후 6시 이전에는 마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기일도 정할 전망인데 통상 선고는 결심 공판 한 달 뒤에 이루어지는 만큼 다음 달 말 정도가 예상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혐의도 다시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와 골프를 치고 사진 찍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이 대표는 조작이라고 반박했지만 앞서 1심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라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김 씨와의 왕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며 김문기 몰랐다 등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백현동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변경해 주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발언도 유죄로 보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심 공판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네, 이 대표가 무죄를 다투고 있다는 점에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이 오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돌발 질문에 대한 즉흥적인 답변이었고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였다며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와 교류 자체를 부인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까지도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이 대표 측과 검찰은 허위성과 고의성을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반려한 서울 서부지검의 결정이 적절한지 심의해달라며 신청한 영장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6일 열립니다. 경찰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다음 달 6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구속영장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출석해 의견을 게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특수단 관계자가 심의위에 참석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주장할 전망입니다. 경찰은 그제 서울고검에 서울 서부지검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김 차장 구속영장을 3차례, 또 이 본부장 구속영장을 2차례 반려한 게 적절한지 심의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대통령과의 문자를 캡처해둔 사실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지난 3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 차장의 휴대전화 넉 대를 분석해 윤 대통령과 나눈 메시지의 캡처본을 확보했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하고 5일 뒤인 지난달 7일에 나눈 문자인데 김 차장이 대통령께서 전략을 준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경호처가 막아내겠다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흔들림 없이 단결하고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라고 답한 내용 등이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6월 1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과 관련해 명태균 씨와 통화한 녹음 전체가 공개됐습니다. 주간지 시사인은 김 여사와 명 씨 통화 녹음을 처음 공개한 데 이어 기존에 일부가 알려졌던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음성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2분 30초가량 녹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라고 당에 말했다며 당시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명 씨가 당 중진인 윤한홍 의원이 불편해했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자신에게 얘기는 없었다며 김 전 의원이 4선 의원의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이 공관위원장이니 자신이 한 번 더 얘기하겠다는 말로 통화는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에 대해 김 여사는 물론 의혹을 제기한 민주동문회 측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문 표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학교는 징계 절차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학위 취소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 확정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숙명여대는 표절 의혹 제보자인 민주동문회가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에 이어 민주동문회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연진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논문 표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2년 논문 검증에 들어간 지 3년 만입니다. 이제 남은 건 징계 절차 등 학교의 후속 조치입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연진위에서 조사 결과를 확정한 뒤 총장에게 보고하고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종적으로 교육대학원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징계에는 논문 철회와 수정 요구 등이 있는데 최고 수위 징계인 논문 철회가 결정될 경우 석사학위는 취소됩니다. 민주동문회는 연진위에서 구체적인 조사 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빠른 학위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최소 48% 이상이라고 제보를 했기 때문에요. 이건 당연히 학위 취소가 돼야 될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논문이 철회되고 석사학위가 박탈된다면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도 취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 사고와 관련해서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재차 사과했습니다. 현재 엔지니어링 주우정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린다며 부상을 입으신 분들과 가족분들께도 사과를 드리며 빠른 케어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피해자 지원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5차 공판이 조금 전에 종료가 됐는데요. 잠시 휴정을 한 뒤 오후 2시부터 본격적인 결심 공판이 시작이 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양형 증인신문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번 기일에는 국토부 협박 없었다는 취지 발언 나왔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오후에 최후 진술을 좀 어떤 점 강조하실 건지. 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오전에 양형 이재명 증인신문은 좀 대표가 어떻게 보셨어요? 5차 공판을 마무리를 하고 현재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이 됐고요. 양형 증인 신문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취재진이 이제 나오는 이재명 대표에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 질문에는 묵묵부답, 대답을 하지 않고 이동을 했습니다. 또 오후에 저희가 결심 공판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관련 내용 들어오는 대로 또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년 만에 출생아와 합계 출산율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혼인 증가율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혼인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도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 8,300명으로 1년 전보다 8,300명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출생아는 지난 2016년 이후 재작년까지 계속 감소했지만 지난해 반등했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1년 전보다 0.03명 증가했습니다. 합계 출산율도 2016년 1.17명을 기록한 후 줄곧 떨어지다 재작년 0.72명까지 하락했지만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첫째 아는 14만 6,100명으로 7,700명, 둘째 아는 7만 5,900명으로 1,500명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30대 초반 엄마의 출생아 수는 8,200명, 30대 후반은 2,800명 증가했습니다. 시도별 합계 출산율은 세종과 전남이 1.03명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0.58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해 혼인은 22만 2,422건으로 1년 전보다 2만 8,765건이 늘어 14.9%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율입니다. 지난해 12월 혼인 건수는 2만 2,519건으로 28.1%, 4분기 혼인은 6만 651건으로 20.7% 각각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합계 출산율도 혼인 증가 등의 영향으로 0.7명대를 웃돌며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사망자는 35만 8,400명으로 1년 전보다 5,800명 증가했습니다.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인구 자연 증가는 지난해 마이너스 12만 명으로 5년째 감소세가 계속됐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대통령실은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 공급 등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게 출생아와 합계 출산율 반등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유혜미 저출생 대응수석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출산 가구 특별 공급과 특례 대출이 청년들이 출산하기로 결심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둘째아와 셋째아 수와 30대 여성의 출산율의 확연한 증가, 또 결혼과 출산 간 시차 감소 등의 특징도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 확대 영향이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84일 만에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진술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계엄의 의미를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는데요. 그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존경하는 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비상계엄을 결심했을 때 제게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을 당연히 예감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동작 프레임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네, 두 분 모두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어제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지금 이제 편집본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만은 이제 간첩 이야기, 러시아 이야기, 중국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검사로서 간첩단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읽는 그런 느낌이고요. 단순히 그 간첩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첩의 배후가 민주당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가장 크게 아쉬웠던 부분은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운영이 다소 내 입장에서나 여러분에게 불만스럽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해달라고 하는 국민통합의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과도 첫 말은 그렇게 성찰이란 말이 들어갔습니다만은 없었다는 측면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승복이나 진정한 사과의 내용이 없는 게 좀 아쉽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요. 홍 의원님 어떠세요? 예, 저는 대통령이 좀 진심을 좀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을 받는데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책상도 없고 9시 이후에는 또 소동이 되는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77쪽 분량을 직접 쓰면서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이 있을 텐데, 본인의 어떤 진심 어린 어떤 그런 어떤 절박함이 아니면은 그런 어떤 글들을 쓰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비상계엄의 어떤 불가피성도 그렇지만 특히 마지막 부분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어떤 탄핵 기각됐을 때 국민 통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개헌 또 어떤 정치 개혁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상당한 많은 어떤 고심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어제 최후 진술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내용들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게 아닌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네. 이 부분은 어떠셨어요? 첫 마디부터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해요. 대통령께서 방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울 것이다라고 감안을 했다. 이번 그 계엄을 했다고. 예. 만약 대통령께서 2시간짜리 메시지 계엄을 했다면 충분히 설득력 있게 또 준비를 잘해가지고 또 위헌 위법한 이와 같은 어떤 헌법재판을 받지 않아도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설득력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네, 홍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지금 민주당이나 일각에서는 이번 비상계엄을 12.12라든지 이런 것과 이제 비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엄연히 좀 다른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동원되는 병력이 5.16 같은 경우는 한 3만 명대, 그리고 이제 그 12.12 때는 한 2만 몇천 명의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국회에 들어가는 어떤 병력 해봐야 한 280명, 그리고 선관위 병력 합치더라도 어떤 1,000명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병력이었고, 특히 국회에 있던 그 의결을 좀 막고 어떻게 보면 조금 그 계엄 해제 의결을 사전에 좀 봉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좀
지방에 내려가는 어떤 그런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에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점, 그런 점점은 국회를 진정으로 좀 봉쇄하려는 그런 어떤 의도는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은 어느 정도 당연히 이제 해제 의결을 이제 있다는 어떤 전제하에서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지금 민주당의 입법 탄핵 예산 폭주로 인한 이런 국가의 문제점, 국가의 어떤 마비 상태를 좀 알리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비상계엄을 했다. 뭐 이런 점들이 좀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요, 나도 개몽됐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그래픽으로 함께 보고 싶은데요.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계엄으로 알게 됐다. 이런 취지로 좀 말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결국 재판관들과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할 텐데 공감이 좀 됐을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차라리 저 얘기가 개몽이 됐다 할 정도면 지난번 2025년 예산 설명회 때 국회에 오셔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말싸움을 하시면서도 그렇게 공론의 장에서 말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 같습니까? 근데 방금 홍 의원께서도 과거 계엄하고 비교를 했습니다만은 군인들이 헬기 타고 국회에 내리고 또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런 얘기를 했고, 그 결과적으로 최종 변론에 본인이 대통령직을 떠나야만 하는 이 시점에서 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매우 아쉽다. 저게 다 팩트라 하더라도 실제로 때와 장소를 잘 못 가렸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윤 대통령 최후 진술 중 가장 주목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또 개헌을 언급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내용도 듣고 오시죠.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결국 국민 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된다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자녀 임기에 연연해야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되면 정치 개혁에 집중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87 헌법 체제가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 특히 어떤 민주 발전에 상당히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꾸준히 개헌의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또 최근에는 국회의장단을 중심으로 한 헌정의 회원님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개헌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것은 아무래도 새로 대통령이 왔을 때는 개헌 논의가 있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블랙홀이 돼서 전국의 모든 이슈를 잡아버리기 때문에 실상 어떤 대통령 선거 때라든지 공약으로 개헌을 이야기하더라도 정작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이제 개헌 논의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어떤 개헌의 필요성, 예를 들면 어떤 제왕적 대통령제를 좀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책임 총리제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상권 분립을 해서 지금 현재 국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를 하고 있고, 특히 국회 선진화법 이후로는 다수당이 정말 그 압도적인 수에 의해서 권한을 남용할 때도 여기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이런 어떤 면도 개헌했던 필요성이 있는데, 저는 이런 면들이 이번 시기에 개헌을 논의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적절한 시기가 아니겠냐 좀 생각을 하면서,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나 일부 이제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 정치 보복이라든가 걸 통해서 굉장히 국가가 혼란하게 된다, 이런 어떤 우려도 했었고 국회 소추인단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논의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그리고 정치 개혁에 힘쓰므로써 그런 어떤 민주당과 일부에 대한 우려를 자연스럽게 좀 반박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대통령실에서도 윤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되길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뭐 최근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개헌에는 완전히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사실은 뭐 지금 개헌의 적기인 건 맞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도 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론 이제 뭐 민영배 의원이나 다른 어떤 개헌 토론에서
이번에는 원포인트 개헌화해서 점차적으로 개헌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하지만 조금 이재명 대표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것은 단순히 4년 중임제를 뛰어넘어서 지금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가 미국, 한국 그리고 또 개발도상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각제 개헌을 포함해서 좀 총체적 개헌 논의는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본인의 최종 변론에 이 개헌 문제를 냈기 때문에 지금 오늘자 주요 언론에서도 기각을 위한 꼼수다, 카드다 이렇게밖에는 얘기 안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으면 12월 4일 날 개헌을 했던 그 다음 날 하야를 전제로 조건부 개헌론을 했으면 훨씬 더 그게 저는 의미가 있었다. 지금 이 본인이 대통령에서 잘 직을 유지하냐 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복귀를 아예 전제로 한 그런 개헌 논의는 적절하지 않고 심지어는 제왕적 그대 야당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시 개헌을 해서 이게 더 나은 87체제 극복이 아니라 유신헌법 체제로 72년 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개헌 논의예요. 그런 만큼 지금 현재 본인 스스로가 헌법 가치와 헌법을 위반해서 재판하는 사람으로서의 저렇게 본인 스스로가 헌법 가치 이야기를 하면서 개헌하겠다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개헌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 사실은 이야기를 왜 지금 하느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개헌이라는 이슈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이 되면 책임 총리제 차원에서 총리가 좀 내정을 맡고 본인은 이제 국방 안보에 좀 집중을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이 자연스럽게 그동안 이야기되어 왔던 제왕적 어떤 대통령제 어떤 개선을 위한 어떤 나름대로 어떤 방향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개헌을 통해서 오히려 더 유신체제처럼 어떤 대통령 권한이 더 강화될 어떤 그런 일도 있다 뭐 그런 어떤 이야기는 단순한 어떻게 보면 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홍 의원이 짚어주신 것처럼 어제 윤 대통령이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겠다, 책임 총리제 추진하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책임 총리제가 없습니까? 안 지킬 뿐이에요, 솔직히. 지금도 충분히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저와 같은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하이브리드 혼재돼 있죠. 차라리 그러면 정부통령 제도를 해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도 부통령이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유언집정부를 한다든지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총리에게 뭘 맡기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많이 때가 늦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헌재 선고에 있어서 하나의 변수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 아닐까 싶은데 헌재에서는 내일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의 탄핵 결과 그리고 탄핵 선고 시점에도 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뒤늦게 마 후보자가 좀 합류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잘 아시기처럼 권한쟁의 심판은 기관간의 어떤 그 권한을 가지고 법률 혹은 헌법에 의해서 어떤 권한의 다툼을 벌이는 헌법재판소의 하나의 어떤 심판입니다. 그런데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것은 국회의 본회의를 의결을 거쳐서 국회가 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이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가 아닌 국회의장 개인의 어떤 자격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권한 어떤 쟁의 심판의 당사자 적격에도 지금 이제 불합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원래는 그 이전에 이제 하려고 하다가 선고 2시간 전에 불과 2시간 전에 이제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당사자 적격이 치유된 상태도 아니고 해서 저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이런 어떤 임명을 강행을 한다면 이것은 헌법 재판소에서 자기 어떤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강행을 하는 어떻게 보면 완전한 어떤 불합리한 어떤 결정을 스스로 하는 어떤 자초하는 그런 어떤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이 결정은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 가지 가능성인데요.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실제로 민주당 몫의 헌법재판관을 한 명 더 임명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물론 이제 여기서 여야 합의가 있었다 청문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현재가 구인 체제를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인 체제가 되더라도 뭐라든 변론 갱신 절차를 통해서 이번 대통령 탄핵 과정에 마은혁 후보를 집어넣느냐 하는 부분은 그렇게까지 가면 시간이 더 길어질 뿐만 아니라 솔직히 얘기하면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를 추천한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는 가운데서 구인 체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번 탄핵 사건에서는 갱신 절차를 하지 않고 8인 체제로 결론이 나야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이 좀 우세하잖아요. 네. 이 시점이 참 중요한 부분도 있잖아요.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는 이제 평의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 평의를 기초로 해서 주심재판관이 지금 정영식 재판관이죠. 정영식 재판관이 일단 초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 평의를 거쳐서 이제 결정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기간이 평의가 빨리 끝나면 빨리 결정될 수도 있고 그러나 좀 의견이 좀 팽팽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 2주 정도로 생각하는 거는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를 비추어서 한 2주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 두 경우 다 이제 그 빨리 이제 평의가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과연 헌법재판관들이 빨리 합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글쎄요, 지금 봐서는 과거의 두 경우보다는 조금 평의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2주보다 조금 더 시간이 이제 연장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또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와닿는 게 조금 전에 이제 방송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 이제 공직선거법 지금 항소심이 오늘 결심을 하게 된다면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항도 한 2주 내지 3주 안에 이제 선고가 내려질 것이고 그러면 어느 사건이 먼저 결정되느냐 이런 것도 어떤 정치적인 어떤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이재명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운명의 장난일까요? 윤 대통령의 헌재 최후 변론 하루 뒤인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그러니까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고요. 최후 진술도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이 대표가 재판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아니죠. 법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짧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입장까지 같이 들어보시죠.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2심 이후에 3개월인데 헌재가 지금 180일 필요한 것 중에 반도 안 썼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도로 사법부가 서두르고 있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그 필요한 그 기한이 석 달 중에서 반 정도만 쓰면서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항소심이 어떻게 나오든 나는 대통령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최종 그 판결이 본인한테 불리하지 않다고 정말 믿는다면 지금 이런 그 나라가 쪼개진 상황에서 대법원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판결을 내달라고 요구했어야 돼요. 네, 이재명 대표 오늘 굉장히 좀 여유 있어 보이고 자신감까지 엿보였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겉으로 그렇게 했지만 속마음이야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조마조마한 부분도 있고 또 위헌 그 청구도 해놓은 상태인데 그거는 이제 고법에서 조만간 결정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재명 그 대표 측이 말하자면 그 제시한 정인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정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게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표 측에 추천한 증인이 이재명 대표의 의중과 재판 결과가 불리한 증인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국토부 압력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속으로는 어렵지만 어쨌든 다시 원론적인 의미에서의 1심의 재판이 정상적이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을 것 같고 또 충분히 쟁론이 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평의와 또 인용문을 쓰는데 만약 인용이 된다면 합의 과정도 어렵고 인용문을 쓰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굳이 4월 18일 두 분 재판관이 말하자면 나가는 날에 비해서 한 달이나 앞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충분히 갖고 4월 중순 정도의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온다면 방금 그 윤희숙 그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3월 초 2심 그리고 대법원도 앞다투어서 5월 중에는 결론을 내므로써 예. 전체적으로 우리의 그 뭐 말하자면 탄핵 문제라든지 이재명 대표 재판 문제가 깔끔히 해소된 이후에 대선을 치를 수 있는 난 그런 기회가 있는 게 더 좋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면 헌재의 결정도 조금 늦어지고 대법원의 결정은 좀 빨라져서 국민들이 더 많은 걱정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3월 초에 2심 선고가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2심은 나오는데 문제는 대법의 결과가 그렇죠. 얼마나 3개월까지 간다 그러면 5월인데요. 그러면 최소한 예컨대 헌법재판소가 3월 말이나 4월 한다 그러면 6월 대선이면 예. 충분히 대법 결과를 받으면서 말하자면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그 대통령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만약에 대법 결과가 나왔을 때 혹은 대법이 재판을 중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줄일 수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검찰 구형 뒤에 직접 이재명 대표의 최후 진술도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항소심 선고 기일도 이제 정해질 전망인데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온다면 정치권에 좀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예, 일단 가장 그 민주당 내에서 이제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잘 아시는 게 지금 민주당의 뭐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이제 원탑인데 항소심에서도 1심과 유사한 어떤 징역형이 결정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민주당 내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완주하는 것이 맞느냐, 대선 후보로 결정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어떤 의문과 갈등이 굉장히 많이 폭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항소심에 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조금 전에 이제 김영조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일단 두 가지 사항 다 지금 굉장히 1심에 비해서 지금 좋게 지금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백현동 같은 경우 이제 국토부의 용도상에 대한 압박이 있었느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연구원 측에서 원래 원소유주였죠. 식품연구원 측에서 나왔는데 그 나오신 어떤 정인이 국토부에 압박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못을 이제 박았고 그 다음에 또 김문기를 몰랐다 이런 부분은 물론 이제 그 1심에서는 그 모르는 것은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죄지만 그러나 그 사진은 조작됐어서 일부는 또 유죄가 됐지만 지금 또 김문기 또 동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이 오히려 1심보다는 굉장히 지금 불리하게 좀 진행되고 있어서 1심의 징역형에서 좀 면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좀 끌고 하면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어떤 위헌 법률 심판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기각이 지금 이제 재판부에서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항소심의 선고 결정도 아마 조속히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또 속마음은 다르겠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윤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결과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결과를 기다린 사람 입장에서 뭐 좀 여러 가지 조바심이 생기겠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요.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 흔히 알려져 있는 633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떠십니까? 홍 의원님께서는 대법원이 조기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이제 633, 즉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대법원 3개월인데 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1심 선거법이 지금 2년 2개월 지금 오래 걸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항소심도 지금 4개월, 선고까지 포함하면 4개월인데 지금 대법원 같은 경우 잘 아신 것처럼 뭐 이제 그 사실관계는 종료되고 이제 법률심만 하고 또 이 뭐 정인 채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송달을 받으면 사실은 뭐
1회 그 평의를 거쳐서도 얼마든지 대법원에서도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대법원에서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이제 후보로 되고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굉장히 좀 골치 아파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84조의 내란 외환 이유는 뭐 일체 소출받지 않은 이 규정을 두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 걱정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국내 다수설은 뭐 그렇지 않고 이미 기존에 진행됐던 재판은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설이 압도적인 다수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쟁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이런 어떤 문제를 어떻게 보면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빨리 결정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간의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책이 이제 오늘 정식 출간되는데 책 내용 중에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좀 직격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고 이제 반격에 나섰고요. 한 전 대표는 SNS에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 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이나 잘 받으십시오 이렇게 SNS에 올렸는데요. 신경전이 뭐 치열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치열한데 한편으로 보면 뭐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선거공학상으로는 지혜롭다고 봐야 되죠. 예. 첫 번째는 어쨌든 상대 후보를 이재명 대표로 지명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 그 뜻은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어쨌든 그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갈등들이 노골화됐고 어쨌든 여러 가지 당내에서 배신자 프레임까지 씌워져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 만약 윤 대통령의 문제를 자기 책에서 계속 뭐 지적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견딜 수 있는 힘들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 예. 어쨌든 탄핵의 결과를 떠나서 대통령 힘도 오히려 더 정상적일 때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 문제보다는 아예 총뿌리를 야당 대표한테 겨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지혜롭게 이 문제, 자기 문제를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강하게 받아주는 것이 한 대표 측은 나쁠 게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 겁니다. 네, 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여전히 친윤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 그 가결 그 책임을 씌우면서 여전히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아침 나경원 의원이 한 라디오에 나와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한 말은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 뭐 이렇게 강하게 선을 그었더라고요. 지금 한 전 대표와 관련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어떤 건가요? 예, 일단 굉장히 지금 한동훈 대표가 너무 이제 그 조급하다. 그런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어떤 그 혜택을 받았죠. 그래서 인사권이 있는 어떤 법무부 장관으로 출발을 해서 비대위원장을 거쳤지만 그러나 총선에 참패했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총선 참패 이후에 당대표 뭐 경선에 나온 게 너무 급하지 않느냐 말씀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왔는데 그리고 당대표 또 이끄는 중에 또 이렇게 탄핵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어떤 대표의 또 책임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는 어떤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어떤 경선하는 와중에 한동훈 대표에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설전을 벌였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직까지 어떤 뭐 그런 감정의 앙금도 있을 거고 특히 지금 탄핵을 하고 얼마 지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등판함을 통해서 지금 이제 탄핵이 결정되지도 않은데 마치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된 것인 양 전제로 하고 지금 책 출간을 통해서 대선 준비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라든지 예. 그리고 그동안에 있던 당을 이끌었던 그런 어떤 책임에 대한 한 번의 어떤 그런 사과도 없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너무 좀 서두르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가 과연 지난번에 안 나왔다면 지금은 사실은 한동훈 대표를 많은 사람들이 아마 찾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 시점에 나와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지 과거와 같은 그런 어떤 지지를 최소한 우파 보수 진영에서 참 얻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명태균 게이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이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행을 향해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김건희 여사의 녹취에 이어서 윤 대통령 목소리가 담긴 녹취까지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혹시 네. 들어보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문자로서 이렇게 텍스트로 내용을 제가 보셨군요.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말씀이 얼마나 거짓말이었는가 그대로 여실히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인도 몰랐다 이런 부분이 정면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윤상현한테도 하고 이런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처음에는 뭐 공관위원장이 아닌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누군지도 몰랐다. 그렇게 그런 부분이 이 장면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탄핵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과 덧붙여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어떤 그 거짓말들이 일상화돼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실장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녹취를 좀 들어보면 윤상현 의원의 이름이 대통령의 입에서 몇 차례나 또렷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글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당시 이제 두 개의 선거, 즉 이제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 쪽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하고 이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그 명태균 씨가 과거에는 일부 좀 도왔지만 너무 좀 본인이 좀 오버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다가 이제 저때 이제 연락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수많은 어떤 조력자 중에 뭐 이렇게 그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뭐 근성으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게 얼마나 영향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런 어떤 뭐 이야기가 사실은 대통령 지금 그때 당시는 당선 입장이었습니다만은 당선 입장에서 그냥 그 조력자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것을 뭐 저렇게 뭐 이야기를 뭐 얼마든지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전화를 많이 받으면 그 전화했던 받은 내용을 뭐 그대로 뭐 전달한다든지 그런 어떤 경우가 또 없는 경우도 이제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명태균 특검법을 통해서 이 만약에 이런 조기 대선이 일어났을 때 지금 현재 대선 후보군에 있는 예를 들면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또 홍준표 시장에 대한 어떤 공세로 이 정쟁력으로 이런 어떤 특검법을 또 발의를 지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입법 폭주가 저는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너무 고압적이고 지금 현재 포갑적으로 국회를 운영한다는 그런 어떤 비판을 많이 받는 어떤 그런 어떤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포함된 녹취에서도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이제 포함이 되기도 했었는데, 자 이렇게 잇따라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가 공개되는 것, 이렇게 폭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조기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이제 뭐 전체적인 영향이 있다기보다는 예. 당내 경선을 이룬다면 그게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새로운 친명계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명태균과 연관돼 있거나 연관되지 않는 것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얘기되는데 결과적으로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 대에 실제로 자유로운 안철수 의원이나 말하자면 한 대표 같은 경우가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랬을 때 앞으로 어떤 그 녹취가 더 많이 터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마 공격하는 입장에서 소위 한동훈 대표나 안철수 의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내 경선에서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실제적으로 저는 뭐 이 조기 경선에서 영향을 떠나서 이 정도 되면 대통령이 굳이 계엄이라는 일이 아니더라도 대통령과 여사가 그동안에 당에 개입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파면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파면감이다. 자,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이제 뭐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 형사재판도 시작이 됐는데 이런 가운데 이렇게 녹취가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에게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좀 노리는 어떤 목적이 그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상계엄을 통해서 좀 탄핵으로 지금 몰고 가는 어떤 연료가 지금 점점 떨어지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라든지 또 명태균 사건을 들고 왔는데 제가 볼 때는 과거에 비해서 좀 파괴력이 지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명태균 같은 경우는 작년 9월부터 10월 계속해서 본인이 스스로 거의 인터뷰를 자청하고 언론에 자료를 주고 하면서 그때는 이제 부각이 많이 되는데 오늘 조금 전에 그 메시지도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당선인 그 명태균 씨한테 너무 이름 팔고 다니지 마라 이런 어떤 이야기도 한 것이 이제 나와서 저는 더 이상 그 명태균 씨의 폰에서 혹은 명태균 씨의 어떤 육성에서 나올 그런 새로운 증거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혹자들은 명태균 씨 폰이 황금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네. 황금폰이 아니라 일개 중고폰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더 나올 내용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국회 국조특위에 나온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가능성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환 조사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어떤 대전 지역에 있는 의창 지역에 후보를 해줘라. 조국 수사 때 고생했다. 여사가 어떻게 그걸 압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소환 조사를 안 하고 넘어가기에도 상당히 아무리 검찰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고 해도 보호할 수 없는 뚝이 터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소환 조사를 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정이 현지 시간 28일 공식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정이 마무리 단계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현지 시간 28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사와 재정 지원에 대한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요구한 광물 협상이 거의 마무리됐다는 겁니다. I hear that he's coming on Friday. Certainly it's okay with me if he'd like to, and he would like to sign it together with me, and I understand that's a big deal.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도 양측 정부 인사들이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며 28일 협정에 서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안보에 대한 언급도 있지만 미국은 명시적인 역할을 담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 보장을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우크라이나에 요구했던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20조 원의 광물 자원 제공 조항은 삭제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10세대에 걸쳐 갚아야 할 빚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버텼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최근 협상 타결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Якщо це вимушено, і нам зараз, і ми без цього не можемо, напевно, ми на це повинні йти. 이런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나토 가입이 오래 걸린다면 핵무장을 허용해달라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핵무장국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핵무기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청구서로 내밀었던 광물 협상 타결이 현실화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채 진행됐던 종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지난해 5월 임기가 종료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집권 정당성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젤렌스키가 나라의 해로운 존재라고 저격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현재 집권 상태가 정당하다며 종전 후에 대선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영-TV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점점 해로운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Потому что отдает нелепые приказы, продиктованные не соображениями военного характера, а политическими соображениями, при этом непонятно, на чем основанными. Это ведет к неоправданным большим потерям. 젤렌스키는 지난해 5월 임기가 종료됐는데 계엄령을 이유로 선거를 치르지 않고 불법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는 게 러시아 측 주장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선거를 거부하는 독재자라며 러시아를 두둔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의회는 전쟁이 끝난 뒤에 대선을 치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개전 후 계엄 상황에서는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며 그 책임은 푸틴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속 가능한 평화가 보장되는 즉시 선거를 치르겠다며 헌법에 따라 그때까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건부 사임이라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지만 Якщо мир для України, якщо вам дуже потрібно, щоб я залишив свій пост, я готовий. Друга історія, можу поміняти це на НАТО. 러시아는 나토 가입 포기를 전제로 우크라이나와 유럽과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광물 협정이 이르면 이번 주 타결될 수 있어 종전 협상의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잠시 뒤에 열릴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어제 마지막 변론 기일을 마치고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만큼 향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 과정과 이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 한 1시간 뒤쯤 이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쟁점부터 좀 짚어볼까요?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예. 선거에 영향을 끼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 어떤 투표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유권자들에게 어떤 혼돈을 끼쳤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뭐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혹은 또 이제 골프는 같이 치지 않았다 이런 진술들 이런 이야기들이 허위 발언인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실제로 어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는가 이 부분이 지금 쟁점으로 오를 것이라고 보고요. 1심은 이미 선고가 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되어서 이것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제한되는 그런 형량을 받았거든요. 과연 항소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이 될지 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오전에 열린 양형 증인 신문을 보면 그러니까 검찰 측은 김성전 중앙대 교수를 이 대표 측은 정준희 한양대 교수를 이제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어떤 점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까요? 이 양형 증인이라고 한다는 건 보통 이제 유무죄를 다투기 위해서 증인을 신청하는데 그 부분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이 양형 증인들은 사건과 어떤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목격자라던가 증거를 제출하는 그런 증인이 아니라요. 양형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요소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제시한 그 양형 증인은 정준희 한양대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방송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발언 하나 가지고 어떤 유권자들의 어떤 결정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 아마도 이런 취지의 그런 증언을 얻기 위해서 증인 신청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이에 반해서 검찰 측에서는 법조 전문인을 양형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1심 재판부에서도 강조했던 부분과 좀 맥락이 닿아 있는데 어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허위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죄책이 매우 무겁다.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런 발언으로 결국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좀 강조하기 위한 양형 증인 신청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요청했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인 건가요?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이제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검찰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변경을 실제로 신청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검찰은
경우에는 이 공소장을 작성할 때 좀 발언 전체를 좀 함께 모아서 이런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이 어떤 공직선거법상 위반이 되는 허위 발언에 해당된다. 이렇게 좀 더 포괄적으로 기재를 해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발언 하나하나별로 어떤 발언이 어떤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이런 부분을 일종의 매치시켜서 기재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재판부에서 어떤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다면은 그 부분을 더 세부적으로 명확히 해서 어떤 유죄로 삼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률적으로 항상 정해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공소장 변경은 지금 혐의점이 너무 두루뭉실하게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할 때도 재판부에서 요청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졌다는 것만으로 어떤 유죄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 발언별로 나뉘어서 어떤 진위 여부를 다툴 것이다 이런 추측은 가능하게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그 결심 공판이 오늘 오후에 진행이 되면 그럼 관련해가지고 선고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보통 이제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네. 통상적으로 보자면은 결심 공판이 있고 한 달 이내에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변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선거법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관련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흔히 633 법칙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네. 1심은 6개월 이내에 이제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은 3개월 이내에 결정이 나야 된다 이런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항상 지켜지는 것은 아닌데 실제로 1심 재판은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후에야지 결론이 났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이번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재판을 끝내겠다는 의지도 지금 피력하고 있고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비춰본다고 하더라도 한 달 이내에는 보통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자면 3월 말 안에 항소심 재판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오늘 검찰의 구형과 2심 선고 날짜도 지정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 대표 이제 선거법 1심에서 아까 짚어주신 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잖아요. 항소심 결과는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재판입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재판건들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지만 가장 급한 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급한 불이고 반드시 진화하고 나가야 되는 불인 게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만 넘는다고 해도 다음 이제 피선거권, 이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의 제한, 그리고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그런 형이기 때문에 지금 1심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고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그런 형량을 받았습니다. 네. 1심 재판에서도 사실 양측, 이재명 대표 측도 그렇고 검찰 측도 그렇고 정말 총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더 다툴 부분이 있겠느냐 이런 예측도 나오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이제 증인 신청도 추가적으로 있었고 어떤 법리 부분을 다투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검찰 측에서 너무 발언을 가지고 이제 뭉뚱그려서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이렇게 개개인의 발언에 대해서 뭉뚱그려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있고 뿐만 아니라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떤 예측을 하기는 아직까지는 조심스럽지만 예. 항소심에서 만약 이 결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뒤집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는 대법원까지 갈 것은 예측이 되고 있지만 쉽지 않거든요. 항소심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일단 공소장 변경도 있었기 때문에 개개인의 그 발언들,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 그리고 이제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토지 용도 변경을 했다, 협박이 있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볼 것인지 허위 사실일 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것인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고요. 일부 어떤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된다고 해도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이 있다면 사실 결과는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 피선거권을 유지하느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기 때문에 네. 지금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일부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되어서 감형이 된다고 해도 감형으로서는 지금 부족하고 100만 원 밑에 벌금형을 받는다거나 네. 아니면 적어도 무죄를 받아야지
것이 앞으로 대법원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결심 공판이 이제 1시간 3분 정도 남았는데요. 관련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도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새벽입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압 과정에서 이 경찰이 쏜 실탄에 피의자가 사망하기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안이죠. 사건 내용부터 좀 정리해 보자면요. 지금 보시는 이 CCTV 영상에서처럼 경찰이 이제 출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 피의자가 이제 종이 봉투 저 백에 흉기를 들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던 여성 2명을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 이 여성들은 신고를 하게 됐고 경찰관이 이제 출두를 했는데 이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서 바로 쇼핑백에서 흉기를 꺼내서 이제 흉기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네. 이후 진압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경찰관도 2인 1조로 출동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이제 공포탄, 테이저건을 사용했고요. 그 이후에 공포탄도 발사를 했는데 계속해서 흉기를 휘두르고 실제로 이제 이마 부분에 상처를 입게 되고 이제 피해가 있자 결국 실탄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실탄 3발을 사용했고 조금 더 이 피의자는 도주를 하다가 출동한 다른 경찰관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진압이 되었고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정지 상태로 사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경찰관도 목 주변, 얼굴을 심하게 다친 걸로 전해지는데 경찰의 대응을 두고 과잉 진압이었다, 정당한 업무 집행이었다 좀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변호사로서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경찰관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탄을 사용할 수 있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내용을 보자면 이제 소극적인 저항 단계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죠. 적극적인 저항, 폭력적인 공격, 그리고 이제 가장 중대한 공격이라고 볼 수 있는 치명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공격의 그 예를 들어보자면은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물리력을 굉장히 위험한 부위에 가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치명적인 공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치명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결국 실탄을 장착한 총기를 사용하려면은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이 돼야 됩니다. 네. 더 이상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긴박한 그런 물리력을 행사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미 같이 출동한 경찰관이나 이후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조금 더 영상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 피해자가 체포 직전에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보자마자 그 흉기를 사용을 했고요. 실제로 경찰관들도 이제 얼굴 윗부분에 자상을 입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목 윗부분이라고 한다면 사실 치명상을 입을 수도 위험하죠. 있는 그런 부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자면은 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는가 이런 측면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 같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런 단계에 있어서 2인 1조로 출동을 하면서 지금 바로 실탄을 사용한 게 아닙니다. 먼저 제압을 하려고 시도를 했고 공포탄이나 테이저건도 사용한 이후에 실탄을 이제 발사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물론 불가피하게 실탄을 장착한 총기를 사용할 때라도 좀 대퇴부 아래, 그러니까 생명과는 직결되지 않는 부위를 발사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규칙의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좀 불가피하지 않았었나 이런 측면도 충분히 공감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정황을 좀 살펴봤을 때 이렇게 실탄을 발포한 경찰관이 나중에 이와 관련해서 문책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하지만 이런 부분도 열어는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전에도 이제 경찰이 총기를 사용해서 당시에 체포를 시도하려던 그 피의자가 사망한 사안에 대해서 경찰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것이 과잉 진압이냐 아니면은 정당 행위로서 정당한 총기 사용이냐 이 부분은 사실 상황에 따라서 달리 평가될 부분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경찰 측에서도 이미 출동을 함께 했던 그런 다른 경찰관들이나 주변의 탐문 등을 통해서 사실관계는 좀 더 명확히 할 측면이 있겠지만요. 이런 경우 사실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과잉한 진압이었는지 아니면 정당한 총기 사용이었는지는 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점은 지금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성들을 뒤쫓아가고 있었고 신고가 들어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면은
다른 또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 경찰들이 어느 정도로 공권력을 물리력을 행사하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해둘 측면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지 경찰관들도 조금 더 부담 없이 어떤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정확한 세부적인 지침이 있을 때에도 그런 과잉 진압이 예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서를 이제 직접 써서 읽었고 헌법재판소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평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일단 선고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 아직 결정하긴 좀 일러 보이지만 예. 이전의 사례들을 비추어 보자면은 이제 최종 변론이 있고 나서 한 2주 내에 결과는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선고 기일은 어제 지정되지 않았고요. 바로 오늘부터 아마 주말을 제외하고는 매일 평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데 예. 재판관들이 이제 회의를 거치는 작업을 통해서 그다음 표결도 붙이게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선고 날짜를 한 이틀 정도 전에 아마도 이제 지정을 해서 공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자면은 3월 중순 안에 이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 사건 결론을 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실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마지막 변수가 좀 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경우의 수를 좀 나눠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내일 선고가 나는 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이 권한쟁의 심판은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 국회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느냐 이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또 임명을 강제할 수는 없는 측면이 있겠지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판단이 있는 이상 계속해서 임명을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럼 만약 이런 임명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참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또 별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선고가 있더라도 어쨌든 임명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오늘부터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판의 평의는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변론이 종결되었고 평의도 진행되는데 이제 와서 새로운 재판관이 참여하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에 따라서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돼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표결이나 이 평의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 이 부분이 임명이 되어서 이제 헌법재판관이 9명이기 때문에 9명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다라고 여겨진다면 이때는 변론을 갱신해야 됩니다. 새로운 재판관이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변론을 갱신해야 되는데 간이적인 방식의 동의를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시일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은 또 판결 선고를 언제 할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언제 임명이 될지 그리고 실제로 권한쟁의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조금 더 지켜본 이후에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주요 사건과 재판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의 중국 대사관 난입 시도를 악성적 사건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최근 한국 내 반중 시위가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딥시크 금지에 대해서도 기술의 정치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금지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부임 2달 만에 한국 기자들과 만난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는 최근 확산하는 국내 반중 시위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의 중국 대사관 난입 시도를 악성적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반중 시위는 일부 세력이 중국을 내세워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라며 보수 진영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다이빙 대사는 국회나 헌재 변론 과정에서 제기되는 중국의 선거 개입설은 증명된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이런 주장이 계속되면 외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중국은 한한령 해제까지 생각하는 마당에 이 같은 갈등 조장이 한중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但是呢，我们应该汲取过去的经验教训，聚焦于我们的共同利益，而不是集中或者是放大我们的分歧点。 우리 정부의 딥시크 금지에 대해서도 기술을 정치화하고 차별 대우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틱톡 금지를 언급하면서 중국은 정보 안전 분야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한국 정부의 딥시크 금지령이 이른 시일 안에 해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이빙 대사는 트럼프 미 행정부의 독주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인 자국 이기주의로 국제 질서를 깨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多边主义的核心就是国际上的事情大家商量着办。 북러 밀착으로 북중 관계가 소원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북러 관계는 두 나라의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북중 관계는 건재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이빙 대사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대화를 지지하는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다며 이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미국의 정부 효율부 수장 일론 머스크가 고강도 연방정부 인원 감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효율부 소속 직원들 3분의 1에 가까운 20여 명이 처음으로 집단 사직서를 내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유신 기자입니다. 정부 효율부 수장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대규모 해고와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공무원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정부 효율부엔 오바마 전 대통령 때 설립된 전자정부 관련 전문가 60여 명이 투입돼 연방정부 축소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정부 효율부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업무 성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해고라는 이메일을 받고 이미 해고된 인원도 40여 명이나 됩니다. AP와 CNN은 남아있던 직원 가운데 21명이 공동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효율부 소속 공무원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들은 사직서를 통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맹세했지만 더 이상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머스크가 연방정부 축소를 위해 고용한 인사들이 업무에 필요한 기술이나 경험이 없는 정치적 인형가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집단 반발에도 아랑곳 않고 머스크는 붉은 전기톱을 지켜들고 관료제를 썰어내겠다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This is the chainsaw for bureaucracy. Chainsaw.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효율부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머스크에 재차 힘을 실어줬습니다. Be working for us and be working for somebody else. We're paying them a lot of money. We're paying them. So we'll see. 앞서 연방 공무원 노조인 미국 공무원 연맹 등은 잇따라 소송 등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도 나선 상태입니다. 워싱턴 연방 판사는 정부 효율부 조직과 운영에 의문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강력한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영주권을 고가에 판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영주권을 골드카드라며 500만 달러에 판매하고 기존의 투자 이민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취임하자마자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강제 추방한 불법 체류자가 7천 명이 넘습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으로 보장하는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This is in the Constitution, and this was taken out of the president's hands in 1868. And so we can have all the debates that we want, but the law is clear. This is unconstitutional and illegal. 트럼프 대통령이 가난한 이민자는 반대하지만 부자들의 이민은 적극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영주권을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1억 6천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be selling a gold card
you have a green card. This is a gold card. We're going to be putting a price on that card of about $5 million, and that's going to give you green card privileges. 이 골드카드를 받은 영주권자는 나중에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도 혜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부유한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많은 사람을 고용하며 많은 세금을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골드카드는 2주 뒤부터 판매될 예정입니다. 대신 기존의 투자이민 제도는 폐지할 것이라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투자이민 제도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 법인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YTN 김지한입니다. 네, 거침없는 가위질로 남자의 머리카락을 잘라냅니다. 그러자마자 뚜껑을 따듯 딱 붙어있던 가발이 벗겨지고요.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무언가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흰색 주머니들이 드러나는데요. 현지 시각 지난 24일 콜롬비아 카르타헤나 공항에서 코카인을 숨긴 채 네덜란드로 출국하려 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코카인 캡슐을 붙인 가발을 착용해 단속 경찰의 눈을 피하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숨긴 마약만 220g, 4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우리 돈 1,500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마약 밀수 혐의로 2차례 적발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디어는 기발하지만 이런 꼼수로 경찰의 단속을 피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강아지 가게입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갑자기 발작 증상을 보이며 쓰러지니까 놀란 직원들이 서둘러 이 남성에게 다가가죠. 그런데 이 순간 다른 남성이 진열장 뚜껑을 열어서 강아지 2마리를 집어서 달아납니다. 직원들이 황급히 붙잡으려고 했지만 남성은 이렇게 넘어지시다시피 하면서 뿌리치고 빠져나갔는데요. 도난당한 강아지 불독으로 한 마리에 4,299달러, 우리 돈 600만 원이 넘습니다. 푸른 바다, 반짝이는 물결 사이로 돌고래 무리가 떼를 지어 헤엄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2,000마리 넘는 돌고래 무리가 뛰어오르는 희귀한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이 돌고래 무리엔 멸종위기종 관심 단계인 홀쭉이 돌고래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돌고래 보호단체는 이번에 발견된 돌고래 무리 중엔 수백 마리의 태평양 흰줄무늬 돌고래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태평양 흰줄무늬 돌고래는 매우 사교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종종 다른 돌고래 종들과 섞여 살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넓은 바다를 품에 안고 헤엄치는 돌고래 무리를 보니 그야말로 자연의 위대함이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오늘 추위는 풀렸지만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기의 건조함이 극심한 데다 바람까지 강해 산불이 비상인데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서울 남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황사의 스모그까지 겹쳐져 하늘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서울은 지금 오전보다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서 시야가 무척 답답했는데요. 점차 청정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이곳 서울은 오후 들어 양호한 대기질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지역으로는 여전히 공기가 탁한 곳이 많습니다.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분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와 황사의 영향으로 현재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이동함에 따라 서울과 인천 지역부터 양호한 대기질을 회복했고요. 그 밖의 지역도 점차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오늘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습니다. 다만 대기의 건조함이 극심한데요. 특히 건조경보가 내려진 동해안 지역에는 초속 20m 안팎의 양간지풍까지 불면서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7도, 광주 10도, 대구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서울 낮 기온이 10도를 웃도는 등 날이 더욱 포근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당분간 곳곳에 비 소식이 잦겠는데요. 특히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동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까지 최고 4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조업이나 항해하시는 분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해상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YTN 뉴스나우 마칩니다. 내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